자, 우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장 불확실성화의 선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분석한 거는 전부 다 이제 확실성화에서 어떤 선택에 주로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뭘 선택하던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불확실성화에서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면 조금 약간 응용하는 건데요.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자, 불확실성화에서 선택 챕터 뭐 7장인가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불확실성화의 선택. 자, 우선 첫 번째로 거기 보시면 불확실성과 조건부 상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그 개념 좀 살짝 볼게요. uncertainty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확실성과 조건부 상품.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든 모두 평등한 게 뭐냐면 시간 같은 거에 대해서는 다 공평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상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고, 불확실성, 이게 이제 사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생명을 창조하는 거 비슷하게 신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확실성을 거의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그 노력이 신의 응전, 저항하고 그러는 거죠. 뭐 바벨탑 만드는 것처럼 신에게 도전하다가 바벨탑이 꽉 무너지는 것처럼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위험이 하나도 없는 막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파생금융 상품이었다가 2008년도에 그냥 금융위기에서 정신 차려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한 번 뭐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늘상 뭐 태초부터 존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불확실성하고요, 위험이라는 개념을 그냥 같게 보셔도 돼요. 근데 약간 구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책에 소개하고 있어서 좀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줄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확실성 하에서 선택을 했는데, 현실은 말 그대로 이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거기 예가 있죠. 네, 봄철에 씨앗을 뿌렸는데 추수할 때까지 날씨가 어떨지, 뭐 얼마 전 같이 태풍이 불게 되면 그 다 농사 날리는 거잖아요. 또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거야. 1년 후 수확량이 어떻게 되고 가격이 어떻게 될지. 뭐 경제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특히 자산을 어떻게 분산해서 투자를 할지 뭐 뒤에 살짝 얘기할 겁니다. 뭐 재무관리 이런 데서 좀 많이 하는데 그게 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있네요.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나이트라는 뭐 시카고 대학 유명한 경제학자는 불확실성과 리스크 개념을 좀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거기 보시면 최근에는 두 번째 줄 나와 있듯이 뭐 최근에는 뭐 두 개를 그냥 대동소이하게도 써요. 그러니까 넘어가도 되는데 각 주에 한번 볼게요. 그래도 뭐 알아두셔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자, 두 번째 줄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각 주에 보시면 세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요, 그 확률 분포가 존재하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률 분포가 존재하는 경우를 위험성하의 의사결정 이렇게 얘기하고요, 확률 분포가 아예 없는 거야, 그런 것들 아예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위험이라는 것은 뭔가 확률과 관련된 어떤 분포의 개념, 분포를 아는 경우,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예 이거는 그냥 생판 다 모르는 경우,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 위험 같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자, 어떤 위험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럼 위험이든 불확실성이든 위험에 대한 태도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험이 되게 실은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별로 그냥 위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전 던지기를 해요. 동전을 던지는데 어떤 야바이꾼이 얘기를 합니다. 야, 앞면이 나온 말이야. 100원 줄게. 근데 뒷면, 테일이에요. 뒷면이 나오면 야, 마이너스 100원 나한테 내놔. 이거는 그 야바이꾼한테 돈을 뺏기는 거죠. 자, 물론 동전이 가만히 보니까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뒷면 나올 확률이 또 2분의 1입니다. 그럼 내가 이런 확률이 있어. 그럼 기대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경우는 기대치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기대소득이라고 할까요? 기대치 얘는 2분의 1이 앞면이 나오면 100원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이때는 마이너스 100원을 얻게 돼요. 그럼 사실은 이거는 이제 빵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러한 도박이 있으면 여러분들 할래요? 안 할래요? 내가 도전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사실은 뭐 기대소득이 빵이니까 뭐 공정하거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도 안 해도 상관없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박과 같은 거에 도전을 잘 안 해요. 물론 금액이 작으면 그냥 한번 해볼까도 하는데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뒤에 다시 또 할 건데 기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도박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고요. 안 해 이렇게. 아니 야 너한테 손해되는 것도 없어. 나도 손해야. 뭐 이렇게 너 딸만큼 나도 손해. 만약에 이게 어떻게 돼요? 네가 만약에 이거는 불공정하죠. 이거는 유리한 거죠. 여기 보시면 2분의 1의 확률로 내가 이기면 200원을 받고요. 내가 지면 100원을 받는다 할게요. 이러한 거는 나한테 유리한 거지. 당연히 기대치가 플러스가 되니까. 아니면 반대로 야바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따면 너 50원 갖게 되는데 너 잃으면 마이너스 뭐 이렇게 100원 갖게 돼. 이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이건 나한테 불리하죠.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나한테 불리하지도 않고 유리하지도 않은 기대치가 빵인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위험을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반대로 위험을 좀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험을 선호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거 괜찮은데? 약간 뭔가 도박성은 있긴 하지만 야 여기도 잘 되면 100원 따는 거잖아. 잃게 되면 마이너스 100이지만 이쪽에다가 이제 주관적인 가중치를 많이 두는 사람은 이러한 게임에 참여를 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래? 야 이거 뭐 기대치가 빵이면 참여하던 참여하지 않던 뭐 나한테는 뭐 동일하네 해서 이런 경우에 위험에 대해서 중립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 중립자는 이런 공정한 도박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참여를 하던 참여를 안 하던 뭐 무관해요. 상관없어 뭐 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위험에 대한 태도까지 여기다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위험에 대한 태도가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줄에 위험에 기꺼이 부담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수익이 불확실한 자산을 사는 사람이나 당첨될 확신도 없이 복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위험을 좀 선호하는 사람. 오히려 뭐 더 긍정적인 마인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필연적으로 따른 위험 부담까지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 부담에 대한 태도를 좀 우리가 불확실성과 접목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과 관련된 상품을요, 우리가 조건부 상품이라고 해요. 우리가 경쟁에서 관심 있는 게 상품인데요. 이 어떤 상품이 그 조건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볼 때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 제줄에 어떤 상황이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상품을요, 컨틴전트한 조건부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건부 상품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산이 있어요. 우산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우산은 만약에 해가 쨍쨍 나면 이 우산의 가치는 굉장히 낮아요. 괜히 들고 왔네? 이렇게 해요. 뭐 영국 신사도 아닌데. 근데 만약에 비가 와요. 비가 와. 비가 오면 이 우산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우산의 가치가 그냥 내가 항상 그냥 일정한 게 아니라 그 밖의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이렇게 변동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183페이지에 가보시면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줄 또 보시면 이게 이제 관심 대상이 이걸 조건부 상품이라 그러고, 그래서 불확실성 하에서 얻게 되는 효용이다라고 하면 기대 효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하나 밑줄 치시고요.
그러니까 우산이 이제 우산의 효용인데 이게 해가 났을 때 우산의 이게 그림을 그려봤네요. 우산의 효용 이거고요. 그리고 효용인데 비가 왔을 때 우산이라는 상품의 효용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효용이죠. 그러니까 기대 효용이다라고 하면은 기대 효용 뒤에 다시 확인할 건데요. 거기 보시면 expected utility 이렇게 보면 확률이요. 여기 보시면 해가 날 확률이 P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밖에 없다고 할게요. 해가 안 나고 비 올 확률이 1-P라고 합시다. 이제 우리가 기대치 구하는 게 가중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분모에는 P와 뭐 1-P에다가 요 P가 이게 한 게 1 되니까 그냥 P라고 써도 돼요.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 이게 해가 났을 때 우산은 뺄게요. 더하기 그리고 네 전체 이거 분모는 똑같으니까 1-P에다가 곱하기 비가 왔을 때 효용 이게 이제 기대 효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효용의 기대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에 따라서 효용이 어떻게 될까? 비가 올 때, 해가 날 때 우산의 효용이 달라집니다. 자, 조금 얘기 좀 더 들어갈게요. 두 번째. 자, 조건부 상품과 관련된 예산 제약을 한번 볼게요. 예산 제약.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선택할 때 이제 효용 함수가 있고 예산 제약이 있단 말입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시면 우선 조건부 상품 밑에 설명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파란 색깔로 돼 있죠? 조건부 상품은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현된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상품을 조건부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산선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집을 포함해서 6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6억 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 김씨가 있는데 그 집이 화재 발생의 위험을 안고 있대요. 불이 날 확률은 4분의 1이래요. 불 나는 게 기준으로 하면 4분의 1 불이 나요. 그럼 불이 나게 되면 4억 원의 재산 손실을 보아서 2억 원으로 줄어들어요. 이 2억 원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원래 6억 원이었는데요. 불 나면 4억 원만큼 이렇게 가치 상실이 생기나 봐. 그래서 2억 원 이렇게 되고요. 근데 불이 안 난다라고 하면 그냥 6억 원이에요. 그래서 불이 안 나요. 그럼 그냥 그대로 6억 원이에요. 불이 안 날 확률은 어떻게 돼요? 1-P는 4분의 3으로 불이 나지 않습니다. 6억 원. 이때는 불이 안 났으니까 6억에서 불이 안 났으니까 빵원 이렇게 빼면 그냥 6억 원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겠죠. 자, 그래서 이 김씨의 재산은 상황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 불이 날 때는 2억 원, 안 날 때는 6억 원. 그러니까 이런 집이라는 것도 불 날 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걸 조건부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조건부 상품 나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또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지금 보는 예에서 불이 났을 때 재산을 F, 거기 보시면 WF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불이 안 났을 때 재산을 WN, F가 뭔가요? 불 났을 때 fire인가? 잘 모르겠네. 이때 재산의 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WF 이렇게 얘기하고요. 불이 안 났습니다. 안 났을 때 6억 원의 재산을 WN, none인가요? no,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거기 보시면 이 불 났냐, 나지 않느냐, 요걸 하나의 상품 묶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날 때랑 나지 않을 때랑. 여기서 화재 위험과 관련된 보험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맨 마지막 제줄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수평 축에는 불이 났을 때 재산을 놓고요. 수직 축에는 불이 나지 않았을 때 재산을 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사람의 선택 가능한 영역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불이 났을 때 fire 되는 거고, 불이 나지 않았을 때 non-fire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요, 불이 나게 되면은 거기 2억이고요. 불이 안 나면 6억이니까 거기 A점 찾으셨습니까? A점. 불이 안 났을 땐 6억 원이고, 불이 나면 2억 원이니까 지금 이 사람의 조건부 상품의 가치 선택점은 여기 A가 이제 초기 부전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해되시겠죠? 불이 나면 2억 원이 되고요. 안 났을 땐 6억 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요거를 initial endowment라는 표현을 써요. A가 초기 보존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 많이 이렇게 볼 거예요. 요 용어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A점은 예산선 위에 이제 한 점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제 보험회사가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보험료를 거기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불이 났을 때 보험료를 프리미엄을 1원당 4원의 피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 상품이 있는데 너 가입할래? 이렇게 있어요. 보험 상품이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1원당 사고 난 거에 대해서 4원의 보험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밑줄 치시죠. 보험금 1원에 대해서 가입 시 지불해야 되는 보험료를요. 프리미엄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보험의 경우 그게 4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건 좀 뒤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밑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원래 A점을 선택하고 있었는데요. 6억 원의 보험 맨 마지막 줄 가볼게요. 보험료를 6억 원을 지불한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예 그냥 거기다 4배를 튕겨가지고 이제 돈을 주는 거라고 할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185페이지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보험 상품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냐면 보험료가 6억 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6억 원, 6이라고 씁시다. 6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사람 이제 초기점이 있는데 초기에 A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생각해 볼게요. 불이 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불이 났어요. 났게 되면 WF라는 파이어가 됐을 때 이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원래 6억 원이었어요. 근데 불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4억 원만큼이 날라가요. 4억 원만큼 날라가요. 근데 거기 보니까 46에 24에서 24억 원만큼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돈은 보험료는 6억 원만큼 이렇게 내게 되는 거죠. 보험료를 계속 내야지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이때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이 안 났어요. 불이 안 나서 WN non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이 안 나게 되면 이 사람 원래 초기에 6억 원이 있었는데 불이 안 났으니까 빵원이죠. 빵원. 불이 안 났으니까 뭐 사고가 안 났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보험금도 받는 거 없지 않습니까? 사고 난 거에 4배만큼을 앞에서 본 것처럼 보험금으로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도 없고요. 근데 이 사람은 보험료를 뭐 6억 원만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때 금액은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료를 6만큼 계속 내고요. 6만큼 이게 보험료를 낸 거예요. 이 색깔로 표시한 건데 요거 이제 보험료고요. 보험료. 그리고 24는 이제 4배만큼 해가지고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이만큼 보험금 받는 거예요. 사고가 난 크기만의 6배, 아니 4배 이렇게 받는 거죠. 6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사고 금액이에요. 사고 금액. 사고 발생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도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봤더니 우리 책에 잘 나와 있는데 C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C점에 해당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색깔을 녹색깔로 할게요. 여기서부터 쫙 해서 이 C점이 여기야. 여기가 20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빵, 여기가 C점 이렇게 됩니다. 예, 가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요 점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심플한 케이스를 보시면 바로 그 밑에 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85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걸 먼저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보험의 속성상 피해 보상액이 화재로 인한 실제 손실보다 더 큰 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사고가 안 나면 나한테 손해잖아. 그러니까 사고 일부러 내겠지. 자기가 불을 지르겠지. 그래서 더 많은 보험금을 타먹겠죠. 그러니까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뭐 아내나 뭐 이렇게 배우자를 한 다음에 일부러 막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 타는 사기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약간 너무 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쪽은 좀 약간 빼고 좀 현실적인 건 얘기를 하면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1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요. 가입을 하게 되면 불이 났을 때는 피해액 전부가 이제 4억 원 보상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상한선.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보험료가 6억 원 받는 이거 말고 보험료가 1억 원 내는 거야. 보험료가 1억 원 이렇게 낸다 합시다. 그리고 전액을 다 사고가 나면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점이 있었어요. 내가 집이 6억 원짜리 집이 있었어요. 근데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뭐 위에 거랑 밑에 거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원래 6억 원이 있었는데 사고가 4억 원이 사고가 났어. 사고가 이 사자는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사고로 인한 불나서 재산의 손실 금액이에요. 사고 손실액이에요. 손실액. 근데 보험회사가 어떻게 된다? 이 전액 다 커버를 해준대. 4억 원. 그럼 좋잖아. 근데 물론 내가 이제 보험료를 내야죠. 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데 1억 원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나의 재산은 어떻게 되냐면 전액 받긴 하지만 보험료를 뺀 나머지인 5억 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사고가 안 나면 그러면 내가 6억 원이 있었는데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럼 뭐 그냥 빵이지 빵. 받는 것도 없어. 사고도 안 났으니까 뭐. 근데 받는 것도 그래서 없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보험료는 10,000원은 내야죠. 10,000원은 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5억 이렇게 되는 거야.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차이점 중에서 이제 요 경우 있잖아요. 요 경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1억 원의 보험료를 내는 거야. 지금 내 집이 뭐라고요? 집이 있는데, 초기에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약간 조건부 상품이라니까요. 불이 날지 안 날지에 따라서 이 집의 가치가 변하는 거야. 불이 날까? 불이 안 날까?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불이 안 나면은 괜찮은데, 나면은 이렇게 2억 원으로 쾅 떨어지게 되는 상품이야. 그러니까 이 집에는 위험이 내재돼 있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없을까 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대신에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거야. 저기요, 우리 무차별 국산 할 때 했잖아. 제가요 위험을 제거할게요. 위험을 떠안고 가져갈 테니까 귀신 붙은 집을 제가 귀신을 데려갈 테니까 대신 돈 내세요. 공짜가 어딨어. 귀신이란 나쁜 거를 가져갔으니까 뭔가 보상을 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10,000원을 보험료를 내게 되면 사고가 불이 나도 5억 원이 되고요. 불이 안 나도 나한테는 5억 원이 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너 이러한 불확실성 한 6억에서 불이 안 나면 좋은데 불 나면 2억 원으로 쿵 떨어지는 그런 집이 있는데 너 그냥 안전하게 좀 어느 정도 내고 불이 나던 안 나던 안전하게 5억 원을 유지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해? 괜찮은 생각인데? 그럼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불이 나든 안 나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요. 거기 보세요. 세 번째 줄을 봅시다. 자, 그래서 피해액 전부를 4억 원을 보상해 주는데 이 경우 불이 나지 않았을 때 순재산은 5억 원이 되고요. 불이 날 경우에 순재산도 5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관없잖아.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완전히 커버된 상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fully covered라는 말 씁니다. 네, 그거 잘 좀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불이 나든 안 나든 5억 되는 상태를 가만히 보니까 왼쪽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45도 선을 하나 쫙 그려보면 이 45도 선이 의미가 있어요. 45도 선이라는 건 뭐예요? 45도 선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 불이 안 날 때랑 불이 날 때랑 값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위험선 이렇게 하는 거야. 불이 나든 안 나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점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B점 찾아낼 수 있는데요. 요 B점. 요 B점이 바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도 내가 5억 원이 되는 거고 불이 안 나도 5억 원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험료 1억은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선택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만약에 저 야바이꾼처럼 내가 돈을 잃기도 하지만 벌기도 하는 경우는 이쪽도 쭉 생겨요. 내가 이제 보험회사랑 게임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렇게 불나는 상황은 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뺄 거예요. 이거 쓱 빼고요.
실현 가능한 영역은 여기다라고 해서 여기만 갖고 A와 B만 가지고 주로 이제 앞으로 얘기는 할 겁니다. 이게 뭐 확장하면 여기까지도 할 수는 있겠지만 아셨죠? 그래서 이제 B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공정한. 그래서 불이 날 확률과 불이 나지 않을 확률 고려했을 때 내가 동일한 위험을 제거한 상태가 됩니다. 자,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림 바로 밑에 184페이지 두 번째 달락 보시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4분의 1 프리미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분의 1이라는 게 프리미엄률이 화재 발생 확률과 똑같은 수준으로 선택하게 된 것인데 거기 쭉 밑줄 치시고 자, 이 프리미엄률을 화재 발생 확률과 동일하도록 만드는 그런 보험을 공정한, 페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보험료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뒤에 또 다시 한번 조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이제 다시 가볼게요. 순서를 좀 바꿨으면 더 좋았을 텐데 185페이지 세 번째 달락 보세요. 자, AB의 기울기를 한번 살펴봐요. 요 기울기, 요 예산선이죠. 예산선. 요 기울기를 살펴보면 자, 불이 날 때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에서 5까지 갔으니까 이만큼이 3이죠. 3. 그리고 요만큼이 1이에요. 1. 요거 기울기가 3분의 1이에요. 예산선 기울기가.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185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A와 B의 기울기는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3분의 1은 뭡니까 하면 이 기울기가 3분의 1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은요. 불이 날 확률이 4분의 1이고요. 불이 나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의 비율과 같다. 그러니까 불이 날 확률이 4분의 1이고 불이 나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인데 1-P분의 P랑 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공정한 보험이란 밑줄 치시면 예산선이 이처럼 두 가지 경우의 확률 사이의 비율과 같아지게 되는 경우가 공정한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공정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사고가 나든 사고가 나지 않든 항상 5억 원의 수준을 유지하게 되네요. 항상 5억 원을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뭐 기대 재산은 그래서 5억 원에서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가 보험에 가입해도 5억 원 됐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기대 소득이 어떻게 돼요? A점 볼게요. A점. A점에서의 기대 소득을 한번 볼까요? 기대치를 볼까요? 네,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A점일 때. A점은 어떻게 돼요? A점은 저기 사고가 나면 2억 원인데 사고가 안 나면 그냥 6억 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볼게요. A점. 자, 사고가 발생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고가 나면 얼마가 된다고? 그쵸. 6억 원에서 4억 원이 날아가니까 2억 원이 된다고요. 이렇게 사고 시.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사고 안 날 확률이 4분의 3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6억 원에서 사고가 안 났으니까 빵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맞나요? 6이요. 요거는 2가 되고 그럼 4분의 2 더하기 4분의 6이니까 18 해서 똑같이 5억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그냥 저 A 상태일 때 5억 원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내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기대치는 똑같아. 근데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언제나 5억 원 유지할 수 있어. 야, 이거 너 손해되는 거 아니야? 기대치는 똑같은데 너 이거 가입할래? 겁이 있는 사람은 그냥 요거는 안전하죠. 안전하죠. 이건 사고가 나던 사고가 나지 않던 확실해요. 확실하게 항상이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5억 원을 유지하는 요 상품 요 상태랑 야, 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기대치는 똑같이 5억 원이야. 근데 여기는 잘못했다가는 2억 원으로 망할 수도 있는데 약간 기대치는 똑같습니다. 기대소득은 약간 여기는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죠. 그래서 A점이라는 것은 기대치는 똑같은데 불확실성이 약간 내포가 돼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다? 확실하게 이런 거니까 여기서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거예요. 제거. 기대소득은 똑같지만. 근데 이제 겁이 많은 사람은 어떤 걸 더 선호합니까? 라고 하면은 요런 상품 있죠. 요런 상품. 요 상품을 뭐라고 해야 되나? 요런 경우가
요런 경우보다 효용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의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했을 때 효용과 유틸리티 효용이에요. 이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거야. 불확실성이 그대로 있어요. 보험에 가입 안 해야 할 때 효용 비교해 봤더니 나는 이게 더 커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기대치 5억 원이지만 이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면 겁이 많은 사람이다 해서 공정한 보험인데 그냥 안 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위험의 기피자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등 기대치라는 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요걸 가지고 얘기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거기 그림이 보이면 의사결정자의 선호 체계와 선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번 의사결정자의 어떤 선호 체계와 선호와 선택 이렇게 한번 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험에 대해서 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볼까요? 불확실성화에서 선택하는 사람은 선호에서 핵심 사항이 위험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달라져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거기 3명이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첫 번째 부류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나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보유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사람에게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위험 기피적인 태도입니다. 리스크 어벌스 이렇게 돼 있어요. 기피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요. 확률상으로 지극히 불리한 짝이 없는 복권을 사거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어차피 잃게 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 계속 가는 사람. 이게 중독 걸린 사람이긴 한데 위험에 대해서 선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호자. 이렇게 리스크 러버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됐어. 야, 위험이 있든 없든 나한테는 뭐 전혀 상관없어. 이런 사람을 위험 중립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중립적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영향 없어 뭐 그런 뜻입니다. 뉴트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이 위험 기피자냐 위험 선호자냐 중립자냐 이걸 판단하는 걸 보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단락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위험 부담에 대해서 어떤 범주에 속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가름할 것인가 라고 할 때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복권이나 도박과 같이 내기라는 상품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볼 때 세 번째 줄 보시죠. 위험 부담에 대한 태도의 판정 기준은 어떤 사람이 내기를 할까 하지 않을까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볼게요. 다음 단락 먼저 볼게요. 거기는 중립적 먼저 있는데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한번 볼게요. 기피자요. 마지막 단락 보세요. 기대치 상으로 볼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라도 충분히 유리하지 않으면 내기에 응하지 않는. 아까 저 왼쪽에 얘기한 것처럼 야바이꾼이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이게 동전 쓰는 경우도 없고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은 똑같아.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게요. 동전 던지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동전 던지기 하는데 너 있잖아. 동전이 앞면이 나오게 되면 너 200원 줄게 이러는 거야. 200원 여기 앞면이 나오면 너 200원 줄게 이렇게요. 그래? 대신 너 뒷면이 나오잖아. 그럼 대신 100원 내 이렇게요.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그럼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1-P는 2분의 1이니까 기대소득이 이 사람은 남는 거야. 그래서 기대치 볼게요. 기대소득 한번. 기대소득이 좀 나은 것 같은데 보통 기대치라고도 많이 써요. 기대소득은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200원을 받고요. 그쵸? 뒷면이 나올 확률 거기 보시면은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00원을 날리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기대소득이 100원 마이너스 50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50원이란 말이에요. 플러스 50원 이렇게요. 나한테 남는 거죠. 이거 유리한 게임이죠. 그래서 이거는 유리한 게임이에요. 유리한 도박이 돼요.
근데 야바이꾼이 나한테 그런 거지. 야, 이게 너만 유리하면 말이 안 되니까 참가비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공짜로 이렇게 내가 되겠어? 그래서 이제 참가비를 물어봐요. 참가비. 참가비 얼만데? 아, 참가비 50원 내는 거야. 이렇게. 10,000원을 할까? 50원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얻게 되는 기대소득만큼 참가비 50만원 이렇게 내서 요거 두 개가 똑같으면 사실은 기대소득은 참가비까지 고려한 기대소득은 사실 쌤쌤이거든요. 그런데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은 됐어 나 안 할래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걸로 봐도 공정한 도박이 있는데 나 참가 안 할래 이렇게 되면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이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득이 훨씬 더 큰 거에 대해서 가중치를 많이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위험 기피자고요. 위험 중립자면 됐어 너나 나나 뭐 그냥 뭐 이득이 똑같으니까 위험이 있든 없든 기대치가 똑같으면 참가할래 하는 사람은 위험 중립자고, 오히려 위험 선호자는 남는 거 있겠는걸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오히려 참가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에 가중치를 낙관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위험 선호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좀 잘 보시고 바로 위에 밑에서 한 8번째 줄 됩니까? 자, 다른 말로 바꾸어 위험 중립적인 사람도 한번 보세요. 위험부담의 중립적인 사람은 순전히 기대치상으로 나타난 유리함, 불리함만 기준으로 해서 기대소득이 플러스면 참가하고 마이너스면 참가 안 하고 0이면 뭐 참가하든 안 하든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위험 중립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에 187페이지 가보시면은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위험 기피적인 사람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기피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밑에 그림 좀 한번 봅시다. 그림을 잘 보시면 두 번째 달러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뭐 아무 얘기 안 하면 주로 위험 기피적인 사람을 먼저 좀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줄 보시면 위험 기피적인 사람은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깁니까? 라고 하면은요, 첫째 거기 보시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볼록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 골고루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줄에 볼록성은 극단적인 상품보다는 평균적인 상품을 더욱 이렇게 있어요. 골고루를 더 선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골고루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요. 뭐 그림 자체는 이해하시겠죠? 살짝 보시면 이게 X제가 있고 Y제가 있으면 어떤 사과랑 콜라를 할 때 사과 하나, 뭐 콜라 사이다를 할 때 콜라 하나, 사과 사이다 9개 있는 거랑 5개 있는 거랑 상품 개수는 10개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A점하고 B점이 있을 때 개수는 5개 똑같은데 이 사람은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골고루 5개씩 있는 게 효용이 더 높다라는 게 바로 볼록하다라는 거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극단적인 것보다는 평균적인 뭐 중용의 미덕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자, 그리고요 거기 가보시면은 평균적인 상품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달러 봅시다. 지금 보는 경우에는 평균적인 상품 묶음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여기 잘 체크하시죠. 평균적인 상품 묶음을 좋아한다라는 거. 평균적인 상품 묶음을 더 선호한다라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게 골고루인데요. 거기 WF랑 WN의 조합을 뜻하는데 거기 보시면 극단적으로 45도 선 위에 있는 점들이 불이 나든 안 나든 순재산의 값이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 상황이 위험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45도 선 이쪽에 와보시면 45도 선은 뭐라고요? 이거 자체가 이게 뭐냐면 불이 안 나든 불이 나든 뭐 똑같은 상황이다 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무위험선. 이게 위험이 없는 거죠. 무위험선을 뜻해요. 이 45도가. 네, 그 선 좀 잘 체크하시고요. 반면에 극단적인 상품 묶음이다. 이 무위험선 위에 있는 게 이제 골고루를 더 선호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제출에 극단적인 상품 묶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자,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험 기피자의 두 번째 특징 볼게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자, 두 번째 달러 한번 보시죠.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45도 선인 무위험선에서 등 기대치선의 기울기와 일치한다.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위험선에서 등 기대치선의 기울기가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 이거에서 등 기대치의 기울기가 일치한다. 기울기와 일치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자, 다음 페이지, 전 페이지로 가볼게요.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귀찮으니까 여기다 그립시다. 아니, 저기다 합시다. 그냥.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밑에서 왼쪽 그림 한번 보세요. 무차별 곡선이 B점을 지날 때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특징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무차별 곡선이 정확하게 조 B점에서 효용 극대화가 되지 않고요. 우리 밑에서 오른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불이 나는 거예요. 보통 불 날 때 이쪽 수평축이 우리의 좀 더 관심사가 되는 거니까 불 날 때를 여기다 놔요. 불이 안 날 때 여기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저기 45도 선은 불이 나던 불이 나지 않던 무위험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45도 선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관심 있는 거는 여기 A와 B가 되어 있는 요 점이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죠. 이제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험회사가 미친 척하고 보험 상품을 더 이렇게 보험금을 더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현실에서 보험사가 망하겠죠. 보험 가입한 다음에 일부를 막 불낼 테니까요. 자, 근데 무차별 곡선이 거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형태가 될 수는 없다는 거고, 왜냐하면 요거랑 요게 효용이 똑같잖아. 거기 밑에 보시면 이게 D점으로 돼 있네요. 여긴 B점인데, 아니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골고루보다 극단지를 더 선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험 기피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면 모양이 여기에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설명이 있으니까 두 번째 단락. 그래서 B점에는 위험성이 전혀 없고요. D점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위험선이니까 위험이 없는 상품의 조합이고요. 이 D점은 어떻게 돼요?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험이 존재해요. 내재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똑같다? 위험을 싫어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B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만약에 위험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차별 곡선이 저기 B점에 돼 있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오히려 또 가파르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위험 선호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야, 위험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데 이건 우리 책에 없으니까 안 할게요. 나중에 볼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위험선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A와 B가, 여기가 A고 이렇게 B가 이렇게 있는데 인생이 재미가 없네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옛날에 진짜 어떤 제자분인데 경작과 다녔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막 치열하게 고시 공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시도 없어지고 해서 에이 모르겠다 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더라, 뭐 신용보증기금인가 어딘가 잘 모르겠는데 거길 취업을 했어요. 잘했지. 그래서 잘해가지고 직장을 다니는데 재미가 없대. 첫 번째. 왜 재미없냐 물어봤더니 칼퇴근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네 집 중에서 식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집에 온대요. 집에 와가지고 불도 자기가 켜고 심심하니까 요리도 하고 하는데 너무 몸이 건조한가 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회사를 때려치고요. 다시 좀 빡센 길을 찾아가려고 좋은지 모르겠지만 뭐 로스쿨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로스쿨 가니까 재밌냐? 재밌대요. 하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에 잔대요. 이야, 재밌냐? 6개월 동안 되게 재밌는데, 그것도 한 1년, 2년 지나니까, 그래도 재밌냐니까, 아니요, 재미없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 너무 이렇게 평탄한 거를 되게 싫어하는 거야. 뭔가 막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 무차별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가파르다 할게요. 우리 이렇게 보면, 이게 한계 대체율 아닙니까? 여기서는 뭐 책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효용함수가 이렇게 했을 때, B점에서의 MRS가 되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가, 여기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의 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지 않고 위험이 없는 것을 가장 평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요. 이게 위험 기피자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응용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 그 마지막 단락 좀 한번 볼게요. 188페이지 마지막 단락. 자, 지금 보험의 기본 모형은 화재일 경우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성에 대한 보험 여러 가지로 확장할 수가 있고요. 다음 줄에 가보시면 위험과 관련해서 여기요. 너 위험 좀 하나 어떻게 줄여주게 될 테니까 돈 좀 얼마 더 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돈을 더 주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차를 산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차가 사고 나면 불안해. 그러니까 자동차 옵션을 안전장치를 더 다는 사람들 아니면 돈은 조금 적더라도 안전한 직업에 내가 선택한다. 이게 뭐 나중에 헤도닉 모형 비슷하게도 하는데 그런 거 할 때도 여기 그대로 위험이라는 것을 내가 줄이는 대신에 뭔가를 더 대가를 포기하는 대신에 위험을 줄이는 그런 거에도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과 관련된 얘기도 충분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이니까 여기서 내용을 잘 보시고 조금 확장 조금만 더 붙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위험 분산과 보험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 주시죠. 그냥 저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김 씨와 똑같은 화재 위험 상황이 있는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다 6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날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그때 4억 원의 손실을 보게 돼요. 그렇게 있을 때 상부상조를 하게 되면은 그 두 번째 단락에 한 사람한테 화재가 나면 그 피해가 되게 크지만 돈을 쬐끔씩 1억 원을 내서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1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한 다음에 사고가 나면 25명의 사람에게 뭐 확률이 25명이 사고가 나니까 4억 원씩 다 보상을 해주게 되면은 이러한 상부상조를 통해 가지고요. 완벽하게 보험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중간에 보면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위험을요. 큰 위험을 제거한다 해서 위험 분산 리스크 스프레딩 행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를 조금 더 확장을 한 거니까 그거 좀 보시고요. 뒤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위험 분산 모형을 또 보게 되니까 그때 그걸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위험과 관련된 모형이 요거 있잖아요. 요거요. 조건부 기대 관련한 얘기로 무찰보 곡선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 효용 이론이다 해가지고 191페이지에 폰 노이만과 모르겐스테른 모형의 형태로 해서 리스크 프리미엄 구하는 한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그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